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지금은 랜드마크의 상징성이 퇴색됐지만 오랫동안 뉴욕을 대표한 스카이스크래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1931년에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실제 높이는 443m입니다. 우리가 스카이스크래퍼를 볼 때 저게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엉뚱한 상상을 합니다만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얼추 비슷한 길이의 컨테이너선이 23일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기 사고 조사 결과 순간 풍속 9급의 모래 폭풍이 불어 가시거리가 짧았는데 그 바람에 배가 한쪽으로 몰려 발생한 사고라고 합니다. 타이완 에버그린 해운, 중국어로는 장롱 하유인의 가장 큰 컨테이너선 에버 기분소가 수에즈 운하 남단 10km 지점을 항해하던 중 운하를 횡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높이와 비슷한 400m 되는 컨테이너선이 양쪽 모래톱에 걸리면서 항로를 막았습니다. 어떻게든 예인을 하려 해도 거대한 선체는 꼼짝하지도 않습니다. 수에즈 운하 양쪽으로 185척의 선박이 정체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150년 역사의 수에즈 운하는 남북으로 160km 길이로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세계 물류의 중추입니다. 글로벌 화물 물류의 30%를 차지합니다. 에버 기분소는 타이완 에버그린 소속으로 선적은 파나마입니다. 2018년 건조된 총 톤수 22만 4천 톤급입니다. 이 배는 3월 5일 타이베이를 출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국제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5.9%, 북해산 브렌트유는 5.5% 오르기도 했습니다. 에버그린의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자 지중해와 홍해, 페르시아만, 인도양까지 해운 흐름이 순식간에 엉망이 됐습니다. 타이완 네티즌들은 따파이 창롱이란 네 글자로 이 상황을 풍자했습니다. 길게 줄을 선다라고 할 때 용용자를 써서 따파이 창롱이라고 하는데 착안한 겁니다. 또 타이완의 국민당 대선 후보였던 한고유가 예전에 한 말을 떠올리며 말이 씨가 됐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이완은 국제 무대 체스판에서 장기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마개가 될 것이냐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공교롭게 타이완의 화물선이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린 마개가 됐습니다. 3월 23일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존 아퀼리노는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중공은 타이완 해협을 장악하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전에 인도 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스는 향후 6년 내에 중공이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아퀼리노는 이 시기가 더 빠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미국으로서는 타이완 방어가 아주 시급하다면서 270억 달러를 투입해 제1도련의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고 타이완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공의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무력 침공은 힘들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장 2022년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하고 시진핑이 20대에서 제3차 임기를 확정해야 하는 당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존에서 타이완에 대한 다른 식의 압박을 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타이완 상품 보이콧이나 관광 방해, 여객과 선박의 접근을 막는 식으로 전쟁이 아닌 봉쇄로 타이완을 굴복시키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전을 강화해 타이완 사람들로 하여금 양안 통일만이 살길이라고 느끼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중공으로서는 무력 침공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혹시 시도하더라도 2022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 대한 중공의 신경질적인 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도 방송사 위원이 주최하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위원 글로벌 서밋 두바이 화상회담입니다. 타이완의 전 국방부장 차이밍셴과 홍콩의 친중파 의원 레지나 입 라오숙 이가 동시에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밍셴이 우한폐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타이완은 하나의 국가라고 하자 레지나 입 라오는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레니게이트 프로빈스라고 발언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우한폐렴이란 단어도 듣기 싫고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위구르의 인권 탄압과 강제 노역에 대해 세계 각국이 문제를 삼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갑자기 스웨덴의 H&M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1년 전 H&M이 자사 제품을 만드는데 신장산 면허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성명을 낸 적이 있는데 갑자기 공청단이 애국을 내세우며 불매운동을 선동하고 나선 겁니다. 신장 면허를 쓰지 않는다면서 중국에서 돈을 벌려 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공청단이 선동하자 알래스카 회담 직후 나타났던 중국엔 부츠 쩌이터, 중국인은 이런 메뉴는 먹지 않는다는 포스터와 같은 문양의 선동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신장 면허는 이런 메뉴를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H&M은 신장 면허가 피 묻은 면허라는 허위 선전을 그만두라, 색안경을 벗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3월 24일 이후에 27개 나라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은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과 관련해 4명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신장인민정부 부주석이며 공안청장 천민구, 신장공산당위원회 부석이 왕진정, 신장공산당 상무위원이며 정법위석인 왕명산, 신장인민대표회의 상임위 전 부주임 쭈하이룬, 그리고 신장생산건설병단입니다. 전 세계 각국이 제재 조치를 취하자 1년 전 H&M의 입장 발표를 끄집어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H&M에 대해 중국 공청단이 공격을 가하자 핀두오더, 타오바오, 징동 같은 중국 내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일제히 상품을 홈페이지에서 내렸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린 것도 모자라 H&M의 매장 지도까지 삭제했습니다. H&M뿐만 아니라 유니클로, 갭, 나이키, 아디다스 등 세계 여러 메이커들도 신장 면허에 대해 입장을 밝히자 이들도 불매 대상이 됐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인들이 사서 입을 메이커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이제 입을 옷도 신을 신발도 없어지는 게 아니야. 너무 지나친 자기 발등 찍기식의 불매운동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에 진출한 모든 서방 기업들은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지 공장이나 매장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환구시보의 총편집 후시진조차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의식 형태의 전쟁을 무역 전쟁으로 끌고 가서 충돌하면 안 된다는 긴 글을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 개시가 이제야 제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섣부른 민족 감정으로 외국 메이커를 배척하는 움직임은 결국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뒤늦게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민주당이 원외권 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공의 마켓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상당수가 오바마 때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바마 임기 동안 엄청나게 재산을 불리고 또다시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했습니다. 주요 기업과 월가의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ABC와 CNBC 등 여러 매체들이 이들 관료들의 재산 상황 보고서를 파악해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우선 바이든의 백악관 참모들이 대표적입니다. 백악관 집사장 런 클레인, 부집사장 젠 오메일리 딜런, 고위보좌관 마이크 더닐런, 백악관의 우한폐렴 대응조정역 제프리 진츠, 국가경제협의회 국장 브라이언 디스 등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들 인사들은 아직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두 오바마로부터 물려받은 인사들입니다. 국가경제협의회 국장 브라이언 디스의 경우 블랙락에서 글로벌 헤드 오브 서스테이너블 인베스팅 직책을 맡았습니다. 투자회사에 근무하면서 봉급과 보너스로 23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백악관 집사장 런 클레이는 벤처캐피탈 레볼루션의 중역으로 있으면서 18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바이든의 선거 캠프에 있었던 부집사장 젠 오메일리 딜러는 컨설팅 회사 프레시전 스트래티지스의 창립자로 오바마를 대선 때 도운 인물입니다. 젠 오메일리 딜러는 빌 게이츠가 만든 게이츠 벤처스의 고객이면서 페이스북의 주커버그와 그의 부인 프리실라 첸에게 조력하기도 했습니다.
고위 보좌관 마이크 더닐러는 MCD 스트래티지스란 미디어 컨설팅 펌에서 $400만 받았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와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의 고객이었습니다. 우한 폐렴 대응 조정력 제프리 진치 역시 월가의 투자 회사 출신입니다. 역시 $160만 봉급을 받았으며 페이스북 이사로도 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마크로 어드바이저리 파트너스란 컨설팅 펌의 파트너로 있으면서 2017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문역도 했습니다. 설리번은 마크로 어드바이저리 파트너스에서 자문료로 $13만 5천 챙겼습니다. 오바마 때 국가안전보좌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국내정책협의회 국장을 맡고 있는 수전 라이스도 과거 몇 년 동안 재산을 배로 증식했습니다. 수전 라이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오바마 내각에 입각한 뒤 물러날 때까지 재산을 3배에서 4배는 불렸습니다. 오바마 일기 때 최대 $4천만 였던 것을 엄청나게 재테크한 겁니다. 수전 라이스의 최근 재산 보고 내역에 따르면 존슨앤존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 최대 $500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였던 넷플릭스에서 상당량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넷플릭스 스톡 옵션으로만 $30만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게다가 캐나다의 다국적 가스 공급회사인 엔브리지에 최대 $500만 지분을 보유하는 등 석유 가스 산업에 투자한 금액도 엄청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내각의 관료들은 대부분 오바마 임기 동안 더러운 재산을 엄청 불렸습니다. 바이든의 인사들이 하나같이 부자인 데 대해 좌파 매체 워싱턴 포스트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직책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나 권력으로 부를 축적할 게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Democracy dies in darkness, 암흑 속에서 민주주의가 사망하고 있다는 기사를 통해 바이든이 대대적인 윤리개혁을 약속해놓고 왜 시작도 안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좌파 매체조차도 이를 은폐하거나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은 스스로를 결국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